이페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전산회계 1급 이번 시간에는 113회 우리 기출문제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기업의 기본 가정과 그 특징이 아닌 것. 자,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이러이러한 가정 하에 우리가 장부를 기록해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는 계속 기업의 가정. 세 번째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이거 기업의 관점에서 자, 기업 실체의 가정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기업 실체의 가정에서 또 하나 볼 것은 그 사업주, 경영자와 기업은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2번,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에 영업을 계속할 거라고 가정한다. 폐업, 그러니까 청산할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기업이 계속할 거라는 가정하에 장부를 기록합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 세 번째,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현금이 유입 유출되는 시점이다. 이건 이제 현금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 가정도 아닐 뿐더러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시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특징이 아닌 것은 3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4번, 기업의 존속 기간을 일정 단위로 구분하죠. 왜냐하면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부를 인위적으로 1년 단위로 적어도 1년 단위로는 잘라서 장부를 보고한다라는 개념.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은 3번.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상품의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의 판매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상품의 기초 재고가 있고, 자, 전기에 넘어온 기초 재고가 있고, 자, 단기 매입분이 있을 때, 자, 요 두 가지가 합산한 금액이 뭐가 됩니까? 판매 가능 금액이 되는데, 이 중에서 판매가 되면 뭐가 되는 것이고,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 판매가 되지 않은 미판매분이 기말 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기초 재고 단기 매입분에서 뭘 차감한 금액이 기말 재고를 차감한 금액이 뭐다라고 배웠습니까? 매출 원가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이때 요 단기 매입액은 단기의 상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순매입한 금액입니다. 순매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실질적인 매입액에 여기 매입액의 취득 원가는 가산하고 자, 매입했다가 반품 보내는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할인 금액은 뭐 해줘야 됩니까? 다 차감 항목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문제에서 상품의 매출원가 계산 시에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될 항목을 물어보고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건물의 취득 시 발생한 금액들이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산 중에 무슨 자산에 해당합니까? 유형 자산에 해당합니다. 자,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어떠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겁니까? 취득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뭐 할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취득 시점하고 무슨 시점이 다를 수가 있냐면 사용 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샀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뭘도 내야 돼요. 취득록세도 내야 되고 그 등기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사용하기까지 발생하는 직접적인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부대 비용은 따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취득가액에 뭐 해준다? 가산해준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건물 취득 시에 취득세 가산해줘야 될 금액이고요. 또 여기에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러한 건물이나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차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자 비용은 우리가 영업 외 비용으로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건물 취득과 같은 특
특정한 목적으로 분명히 취득한 무슨 차입금이 있을 때, 이 특정 차입금이 있을 때, 건물 취득과 같은 특정 차입금이 있을 때 건물에 사용되는 그 자금을 운용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따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요 이자 비용도 어디에 포함시켜라. 이러한 직접적인 부대 비용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건물의 매입 금액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취득세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요 1억 5천만 원까지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억에다가 22억에다가 23억 5천만 원.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는 사실 이러한 그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직접적인 부대 비용을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기계 장치를 우리가 외국에 가서 구입을 해와야 돼요. 그럼 기계 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직원이 거기 상주하면서 기계 장치 구입과 관련된 내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주하는 직원의 월급도 기계 장치의 구입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접적인 부대 비용이라는 개념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장된 개념이 있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볼까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무형자산도 우리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뭐 할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무형자산의 특징이 무엇이었었냐면, 자, 영업활동에 사용하면서 식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내부 창출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상각자산이죠. 그리고 어떠한 가격의 변동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는 비화폐성 자산이죠. 자, 1번 틀린 것 고르는 건데요. 자, 물적인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죠.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2번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여러분들 얘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예상하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기업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은 우리 기업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 기업의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있다? 그것은 우리 기업의 장부에 기록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무형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다른 자산들과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거나, 그쵸, 구분하여 거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계약상 법적인 권리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 이게 통제 가능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계약이라든지 법적으로 어떠한 구분되어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볼까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원칙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아니요,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계약이나 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이나 법률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용 연수를 몇 년을 넣지 못한다? 20년을 넣지 못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좀 더 체크해 볼까요? 무형자산의 이러한 그 내용 연수와 관련한 또 상각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잔존가액은 뭐 한 걸로 한다? 영원으로 한다. 영원으로 하고, 또 무형자산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내용 연수 합계법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어떠한 그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 보니까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이 선택이 어렵다? 그러면 무슨 법 사용할 수 있냐면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업 정보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결과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회계규정상의 재무제표는 5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표는 아니지만 주석까지도 재무제표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자, 1번 볼까요? 자, 기업의 계정별 합계와 잔액을 나타내는 시산표. 이거 합계 잔액 시산표를 설명하는 문장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결산,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차변합계획과 대변의 합계획이 같냐, 대차평균의 원리에 맞게 분계와 전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를 체크하는 시산표, 결산 시에 필요한 예비할 때 필요한 시산표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고요. 자, 지금 2번은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이거 재무 상태표를 설명한 문장. 3번, 기업의 자본에 대해서, 자, 주주의 몫이죠. 자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건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재무제표의 과목이나 금액에 기호를 붙여서 해당 항목의 부연 설명,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6번.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다고 했을 때, 요 12월 31일이 결산일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 결산일 기준으로 몇 년 이내로 도래하는 거,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게 유동부채. 그러니까 갚을 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게 유동부채. 그 이후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비유동부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 비용, 지급업 모두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다만 자 비유동부채에서 좀 구분해야겠네요. 비유동부채에서 보시면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대표적인 비유동부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장기차입금, 즉 장기부채였어요. 즉 처음에는 만기가 몇 년,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1년, 2년, 3년 요 시점에서는 요 시점을 볼까요? 만기가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네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장기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보면 만기가 몇 년 이내로 도래합니까? 1년 이내로 도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였지만 장기차입금이었지만 자 1년이 지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결산 시점에는 얘가 뭐가 됩니까? 유동성을 확보한 장기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로 본다? 유동부채로 보는 것이 맞죠. 답은 몇 번? 2번. 자, 7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자, 우리가 5가지의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라는 걸 작성하고요. 자, 우리가 K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 뭘 작성하게 되어 있냐면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인 구조가 수익에서 뭘 차감해서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구조라면 포괄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뭘 구한 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걸 더해줘서 전체적인 포괄 손익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와 이 포괄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보시면 자, 당기 순이익까지는 구하는 게 동일한데 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자본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개정할 때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즉 무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에 뭐로 인식한다? 이익이다. 단기의 이익이거나 단기의 손실이다. 요새 단기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회계연도를 뭐라고 합니까? 단기라고 하잖아요. 회계연도. 그럼 이번 연도에 인식하는 이익이나 이번 연도에 인식하는 손실을 우리가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아니다. 이번 연도만 궁금하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이익이나 손실도 궁금하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타 포괄 손익. 이거는 단기에는 인식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인식될 미실현 손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얘네는 단기에는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지만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처분되는 시점에 이익이나 손실이 인식되는 개념.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그러니까 단계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실현돼. 그러면 정보 이해자 관점에서,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는 이번 연도에 모두 궁금하지만 이익이나 손실도 궁금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는 거죠? 전체적인 개념을 보는 거죠. 이번 연도에 실현된 거,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예정인 거까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관련된 걸 고르시면 되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 감자차손,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다 뭐예요? 감자차손은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아니죠? 감자차손이.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잉여금. 이렇게 되죠? 자본잉여금. 그럼 얘는 뭐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자, 8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자료 중 빈칸 A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당한 것은 당기순손익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가 당기순손익을 구하는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나오고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뭘 빼면 판매비, 관리비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예,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손실은 빼주는 개념인데 지금 요게 지금 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영업의 손익은 없으니까 영업이익 이꼬르 뭐가 됩니까? 예, 당기순손익이 되겠죠. 그럼 요 구조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29만 원. 자, 매출 원가는 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구하셔야 되는데, 자, 단기 재고자산 중에 판매분이에요.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매입액이 판매 가능 금액에서 판매되지 않은 얼마를 차감해주면 11만 원을 차감해주면 이게 이제 판매분인 매출 원가가 나오겠네요. 자, 매출 원가가 얼마 나왔냐면 45만 9천 원. 어이구, 깜짝 놀랐네요. 매출 원가가 더 많이 나갔네요. 45만 9천 원. 매출액은 얼마밖에 안 됐는데 29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럼 매출 총액부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가 났네요. 매출 총 손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6만 9천 원. 여기에다가 판관비, 본사 직원들 월급 같은 것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더? 19만 1천 원이 마이너스가 더 붙어가지고, 자, 요 금액,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36만 원이 바로 마이너스 손실이 났다. 36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요 매출원가만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전체적인 요 손익 구조를 한번 체크하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답은 몇 번? 8번. 8번에 1번.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는 문제. 우리가 이제 원가 회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원가의 분류에서 우리 했던 부분인데요. 자, 이제 조업도라고 하는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있다고 할까요? 생산량이라고 할까요? 생산량이 있을 때, 자, 원가가 같이 증가해버린 총원가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무슨 원가라고 합니까? 변동원가라고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개 생산하는데, 자, 우리가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럼 한 개 생산할 때마다 얼마 든다는 뜻이에요? 10,000원씩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총원가는 같이 이렇게 비례하지만 한 개당, 단위당 원가는 항상 어떻다고 배웠습니까?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는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배웠던 게 무슨 원가? 변동원가. 자, 근데 고정원가는 자, 생산량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항상 어떤 거? 일정한 거. 이게 무슨 원가입니까? 고정원가. 다만 생산량이 뭐하면 점점 증가하면 한 개당 원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단위당 원가는 뭐하다?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어차피 고정원가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버스를 대절했다. 버스 40만 원에 대절했는데 자, 이 버스에 20명이 탈 수 있다. 모두. 그러면 20명이 타면 한 명당 얼마씩 내면 되는 건데 2만 원씩 내면 되잖아요. 근데 10명이 못 가겠대요. 1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얼마? 4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어때요? 반비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가면 갈수록 원가가 줄어들어요. 한 명당 내는 돈이. 그 개념이 바로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 나올 때 그거 기억하시고 1번 볼까요? 자,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합니까? 아니죠. 답 벌써 1번 나왔네요. 네, 답 1번. 단위당 원가는 뭐한다? 증가하니까 감소하죠. 근데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반비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조업도가 감소하면 또 단위당 원가가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자,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총원가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니까 고정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뭐합니까? 예, 일정하죠. 예, 변동원가는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뭐합니까? 비례한다. 증가한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1번. 10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자, 우리가 제조 공정 중에 공장에서 직접적인 부분이 있고 직접적인 부분을 제조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보조 부분이 있는데 이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과정 세 가지가 있었습니까? 뭐 있어요? 첫 번째 직접 배분법. 두 번째는 단계 배분법. 세 번째는 우리 상호 배분법. 그러면 이 보조 부문끼리 A하고 B가 있을 때 우리가 제조한테 C, D한테 여기에 원가를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인데 직접 배분법은 서로에게 오고 간 용역수수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끼리 한 번만 인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 일부만 인정해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인정해 줄 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배웠냐면 누구를 먼저 할 건지에 대한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배웠고요. 자, 상호배분법은 보조문끼리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정식 세워가지고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볼까요? 상호배분법은 자, 보조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 서로 주고받은 그러한 용역을 인정하냐 안 하냐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 맞죠? 2번 단계배분법은 보조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나요? 아니요. 일부는 반영하죠. 일부는 반영합니다. 답은 옳지 않은 거 2번.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은 직접배분법이고요. 결국은 어떤 방법을 쓰던 보조부문의 원가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제조부문으로 모두 가는다는 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총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자, 이제 단어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원가계에서의 단기 총제조 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기에 투입한 원가.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라는 개념이 현재의 회계연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제조 공정이 전기부터 넘어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기에 투입한 원가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세 가지죠. 단기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한다. 자, 그럼 얘를 하나씩 구해볼까요? 먼저 직접 재료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관련된 데이터를 보시면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있어야 되고요. 단기 원재료 매입액 알아야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 첫 번째 직접 재료비부터 구해볼까요? 구해보면 자, 기초가 얼마 있었는데 원재료가 30만 원 있었는데 기말에는 얼마가 있다? 기말에는 45만 원 있다. 그런데 단기에 매입한 게 또 있대요. 얼마치가? 130만 원어치가. 그러면 자, 원래 사용 가능량이 160만 원 중에 얼마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가 남아 있으니까 45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 사용한 재료비가 얼마겠습니까? 115만 원이겠죠? 그래서 재료비는 얼마이다? 115만 원. 자, 두 번째, 직접 노후비를 한번 체크해볼까요? 직접 노후비 데이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전기 미지급 임금액, 단기 미지급 임금액, 단기 지급 임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그리고 제조간접 원가는 여기 나와 있죠? 얼마라고? 7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거 좀 지우고 할까요?
자,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건 급여예요. 노무직한테, 그 공장 직원들한테 주는 급여를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발생주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단기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지만, 어쨌든, 언제 줬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줬냐, 안 줬냐, 그러니까 우리 현금주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제 귀속되냐를 보셔야 돼요. 언제 뭐 하냐? 귀속되느냐. 그래서 임금이 발생하고 이제 발생하지 않고 요 개념을 봤을 때 볼까요? 자, 전기 미지급 임금액이 있대요. 전기 미지급. 그러면 이것은 전기에 주지 못한 걸 단기에 줬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 임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에 못 준 거를 단기에 준 거니까 이건 전기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발생주의예요. 임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지급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회계연도, 어느 달에 귀속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미지급의 임금액은 단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죠. 전기 미지급은 단기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뭐 해줘야 돼요? 차감해줘야 돼요. 얼마? 15만 원. 그러면 단기 미지급의 임금액은 뭡니까? 단기 건데 못 준 거예요. 그럼 단기 건은 못 줬다고 하더라도 단기 노무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단기 미지급은 포함시킵니다. 얼마를? 25만 원을. 단기 건데 줬네요? 그럼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단기 지급액 얼마? 35만 원. 따라서 단기에 속하는 거 얼마에다가 60에다가 전기 못 준 거 준 것까지 를 차감해 줘야 되죠. 그래서 60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얼마? 노무비가 45만 원 이렇게 될까요? 45만 원. 네. 그래서 요금액 115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얼마까지? 70만 원까지 하면 답은 얼마? 230만 원이 단기 총 제조원가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공정별 원가 계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옳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1번,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용에 적합하죠. 맞아요. 네. 또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 중에 우리가 정상 공손은 어떠한 우리가 그 제조 공정 중에 통제할 수 없는 공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해서 발생하는 공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량 공손이라고 보고 얘는 이제 원가에 포함시키죠. 그렇지만 비정상 공손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했다든지 뭐 오늘 전기가 나가가지고 한참을 헤맸다든지 약간 이러한 우리가 통제할 수 미리 관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공손이 있었다라고 한다 공손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비정상 공손으로 보고 우리가 영업 외 비용 처리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지금 이것도 맞고. 자, 평균법을 적용한다. 우리가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자, 투입된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법으로 본다는 것은 기초 제공품도 단기 투입 원가로 본다는 개념이죠. 예, 답은 이것도 맞고. 4번. 제조원가의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 자, 예정 배부하는 거는 이거 무슨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까?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답은 몇 번? 4번. 13번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자, 매입자에게 자, 우리가 부가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래 징수, 거래 증빙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하는 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발급할 수 있는 자 볼까요? 자, 면세사업자를 등록한 자는 뭘 발행해야 됩니까? 계산서를 발행해야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발행할 수 없죠. 예. 답은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이고요. 간이 과세자 중에서도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이상인 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자, 14번 볼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회수되고 있지 않은 돈이 110원이다. 그런데 매출액이 얼마냐면 매출액이 100원이고 여기에 부가세가 예수금이 얼마가 잡혀 있는 겁니까?
10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급 시기에 따라서 세금, 그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아직 상대방한테 받지 못한 외상거래라고 할지라도 요 10원을 어디다 신고해야 되죠?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다는 거, 못 받게. 그럼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 부가세 예수금을 나중에 국세청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액 좀 공제해달라. 우리가 좀 억울하게 돈을 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손세액을 공제해달라. 공제 신청. 신고서에서 한다라고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주겠다. 이겁니다.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소시효 날짜만 보다가 그 시간 딱 지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이제 경찰권이 맨날 범죄 일어나는 걸 모든 걸 항상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되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이제 사건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경찰권의 어떤 배분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채권이 언제까지가 받아야 되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 채권을 받을 수가 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제도가 있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2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자 누구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인데 회수기일이 몇 년? 2년 이상이 지났어요.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요것 때문에 안 돼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예요.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이 좀 확장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특수관계인 하면 친인척, 가족관계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제적 공생관계 예를 들어서 주주이거나 주주의 가족이거나 이렇게 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대손사유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다? 이건 좀 막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거 할 수 없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이런 거 모두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대손사유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 체크할 거 부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당한 걸 부도라고 하는데 부도 시점에서는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없지만 부도가 발생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손사유가 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항상 우리 애긍하는 마음으로 세법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을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4번 2번이죠. 네, 15번 볼게요. 다음 중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자, 공급 시기라고 하는 건 언제 공급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공급한지가 왜 궁금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1기, 2기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1기 예정에 해당하면 1월부터 3월에 해당하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4월 25일까지 내야 돼라고 이러한 공급 시기별로 과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공급 시기를 볼까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폐업 시 잔존재와도 우리가 과세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는 폐업하는 시점으로 보겠다. 폐업하는 때. 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언제로 보겠다. 수출재와의 무슨 일? 선적일로 보겠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무인 판매기 우리가 그 자동 판매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재화를 공급했다. 그러면 소비자가 먹을 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래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뭐 할 때? 빼갈 때, 뭐 거의 매일 빠가시겠죠? 빼갈 때. 그럼 다음은 4번일까요?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 판매는 직접 뭐 하지 않고, 판매하지 않고, 위탁자가 누구에게 판매를 위탁합니까? 수탁자에게. 그럼 수탁자가 누구한테 판매합니까? 소비자에게 판매하죠.
자, 그러면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요 시점을 아니고 어느 시점을? 요 시점을. 즉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을 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것은 회계학에서의 수익 인식 기준하고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 네, 4번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11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지금 15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 우리 강의 잘 들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막상 시험 가서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또 긴장도 돼서 아는 문제도 또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예, 기출문제 풀이 많이 하시면서 예, 시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또 실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